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된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오늘 다스 경주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세청이 다스와 해외 법인 간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다스가 최근 독일 폭스바겐과 1,000억 원대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령났습니다. 한미 양국이 최근 남북 대화 국면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이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어젯밤 엿새 만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남북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제주에 내린 큰 눈으로 오늘 오전 4시간가량 제주 공항이 폐쇄돼 5천여 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2층 진입 등과 관련해 소방관의 현장 지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며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사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형 산불에 이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구조 작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 건물에 단기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 이후 예상보다 저조한 예약률로 역풍을 겪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대표 키워드는 다스입니다. 그중에서도 다스 수사의 전환점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성된 비자금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등 기존의 의문점을 기반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120억 원대 비자금 규명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스의 설립 단계부터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김성우 전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이미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단독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제주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아시는 것처럼 폭설로 한때 폐쇄되면서 수천 명 승객의 발이 묶였고 오후가 되면서 겨우 풀리기 시작했지만 완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강추위는 내일이 절정이 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최충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제주공항 활주로도 4시간 가까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좀 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제주공항 활주로가 다시 폐쇄됐습니다. 잠깐 소강 상태였던 눈이 또다시 많이 내리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제주공항에 승객들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 평소보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주로가 폐쇄된 건 오전 8시 33분부터입니다. 7시가 조금 넘어서면서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에 눈이 쌓여 이착륙이 불가능해졌고 공항 측은 제설차 10대를 긴급 투입해 오전 11시 10분까지 4시간 가까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활주로는 12시 20분쯤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2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고 정기 운항편 사이사이에 지연된 비행기를 출발시켰지만 순차적으로 밀리며 현재는 150여 편이 결항된 상황입니다. 예. 자, 저녁 때 다시 폐쇄됐다고 방금 지금 최충일 기자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전히 제설 작업 중입니까? 다시 뚫리는 건 언제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시 뚫리는 건 지금부터 다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흘 동안 약 9만 7천여 명, 당시에는 사흘 동안 약 9만 7천여 명의 발이 묶였었습니다. 오늘은 출발 승객 기준으로 약 5천여 명 정도가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후 내일 새벽까지는 80에서 90% 정도가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공항 측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터미널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예비편 투입이 원활치 않아 내일도 출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잠깐 폐쇄됐다 다시 뚫린 시간을 잠깐 못 들어서 그런 건데 다시 보니까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다시 폐쇄됐다가 지금 뭐 8시니까 다시 뚫린 지가 30분 정도 지난 얘기고 지금은 다시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충희 기자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제 질문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년 전에 바로 2년 전 이맘때 제주공항이 사흘 동안 고립됐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발이 묶여서 꼼짝을 못했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뭐 좀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차례씩 이렇게 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항공기가 이렇게 결항되고 연착되는데 대기하는 승객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공항과 연결된 타 지역 공항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요청했습니다. 국제공항이 아니면 밤 11시 이후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행기를 내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해와 김포공항이 이미 내일 새벽 2시까지 3시간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또 대기 승객들을 위해 항공기 13편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 내일까지 눈이 예보돼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공항이 활주로가 폐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더 눈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최충희 기자는 들어가도 되고요. 정리해드리자면 오전에 4시간 정도 활주로가 폐쇄됐다가 저녁 때 1시간 정도 더 폐쇄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재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좀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도 이게 추가 편이 없기 때문에 승객분들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지금 최충일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봐서 2부에 혹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제주뿐만이 아니죠. 오늘 전국은 말 그대로 겨울왕국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영하 7도에 그쳤습니다. 명동에 나가 있는 윤정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정식 기자. 자, 제가 지금 명동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명동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땐 굉장히 많이 붐빌 텐데 어떻습니까? 네, 평소 이 시간 명동거리는 퇴근하는 직장인 또 친구와 연인들의 모임으로 항상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뒤를 보시다시피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회식도 미룬 채 추운 날씨 때문에 빨리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뛰거나 아니면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서 있는 윤정식 기자도 무척 추워 보이는군요. 혹시 명동 현지 기온을 재봤습니까?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명동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있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3에서 4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 이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매우 춥게 느껴집니다. 지금보다는 기온이 좀 다소 높았던 한낮에도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7.4도를 가리켰습니다. 인천도 영하 9.1도, 대구 영하 3.3도, 광주도 영하 2.3도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낮을 보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1월 11일 오늘이죠. 이 서울의 평년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도 8.6도가 더 추웠던 셈입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오늘보다도 3도 더 내려간 영하 15도를 가리킬 전망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에는 영하 21도까지 내려가고 대관령도 영하 2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계속 추운 상태인데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번 북미에 내려진 100년 만의 한파,
그리고 또 이번 주 한반도를 덮었던 이 한파는 모두 같은 원인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컴퓨터 그래픽을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북극에는 영하 40도 안팎의 이 찬 공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제트기류라는 것이 이 찬 공기들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이 제트기류가 좀 느슨해지고 또 밑으로 처지기까지 했습니다. 북극권에 갇혔던 찬 공기가 이 때문에 한반도나 북미 대륙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충청 또 전라 서해안 쪽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이 역시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워낙 찬 공기가 이 밑으로 내려왔고 한반도 주변에 있는 해수면은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했는데 이 두 공기가 만나면서 눈구름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온탕 위에는 천장에 수증기가 좀 모여 있는데 그게 같은 눈구름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기상청은 내일 낮에는 낮을 기점으로 추위가 점점 더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에는 이 한반도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춥다 보니까 나가 있는 기자들이 전부 리포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 뉴스룸은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2008년 BBK 특검 수사 때 드러난 다스의 돈 120억 원을 누가 조성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다스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관계자들을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장을 지냈던 현대건설 출신의 측근 인사들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앞서 특검 조사 등에서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던 이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다스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다스 설립 배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전직 핵심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스 관계자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다스의 김성우 전 대표와 권모 전 전무를 지난주부터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두 사람을 상대로 다스 설립 경위를 물었고 이들은 1987년 다스가 설립된 배경 등을 검찰에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의 횡령 의혹이나 BBK 투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회사 돈의 흐름을 쫓아 주인을 찾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을 180도 바꿔 아예 설립 단계부터 추적에 나서며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모두 다스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현대맨이기도 합니다. 결국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사장 등은 의혹이 불거진 2007년부터 다스의 발기인 명단, 주주 명단 등 어딜 살펴봐도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선 입장과 답변 내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측근 인물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다스의 설립 단계부터 쫓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달리 말하면 과연 누가 회사 탄생을 주도했는지 직접 파헤치는 이른바 정면 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스의 창립 멤버인 두 핵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이 두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번 조사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까? 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함께 일한 인사들입니다. 이후 1987년 다스의 전신이죠. 대부기공이라는 회사가 설립될 때 옮겨온 창립 멤버입니다.
특히 김성우 전 사장은 대부기공의 설립 작업을 주도하고 이후 다스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1996년부터는 이상은 회장과 함께 다스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권 전 전무 역시 대부기공이 설립된 뒤 정식 입사해서 김성우 전 사장과 계속해서 함께 일해온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촘촘히 얽혀있는 인적 관계 때문에 이들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다스 설립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과거에도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두 사람 모두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공개 소환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진술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대로 진술의 변화가 있고 이들의 입장이 또 변화했다면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도 오늘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 등 모두 1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스 본사가 압수수색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경주에서 다스 의혹을 취재 중인 박민규 기자를 이번엔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다스 본사 압수수색은 회계부서가 집중 타겟이 됐다면서요? 예, 저희 취재진이 오전 9시 10분쯤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곳 경주 다스 본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동부지검 수사팀 그리고 지역검찰청의 일부 지원 인력들이 도착 즉시 사무실이 몰려있는 본관 2층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회사 자금에 대한 기록이 보관돼 있는 회계와 격리, 또 구매팀 등을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오후부터는 아예 다스 문서고에서 문서들을 박스째로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요. 자료 양이 많다 보니까 15톤짜리 탑차까지 동원돼서 자료 운반이 이뤄졌고 이 작업이 조금 전 10분 정도 전에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스 본사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 이후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들어간 일부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색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수사에 들어간 지 한 보름이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말씀대로 오늘 압수수색은요, 지난달 말 동부지검의 다스 수사팀 출범 이후 2주가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다스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2008년에 BBK 특검 수사 당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좌 추적 등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이 강제 수사 시점이 늦춰지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나왔던 상황인데요. 검찰은 우선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는 혐의를 특정하고 또 그에 앞서 공소시효 등 문제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수사 속도는 이제부터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다스 본사와 함께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성우 전 사장 또 권모 전 전무의 자택도 검찰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120억 원의 이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 격리 직원 조모 씨 그리고 조 씨를 도와서 이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씨의 자택도 검찰은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자, 경주 다스 본사 쪽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도 다스와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죠. 비자금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주로 만들어졌다고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다스의 중국 법인 4군데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법인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스가 최근 독일 법인을 중심으로 폭스바겐사와 1,000억 원대의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총 책임자는 역시 이시형 씨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가 독일의 폭스바겐과 지난해 10월
약 38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추진해온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다스 전무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와 미국 법인 이사를 맡는 등 해외 사업을 주도해온 시영 씨가 유럽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한 겁니다. 복수의 다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영 씨는 지난해 하반기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인사발령까지 났습니다. 이 팀은 시영 씨와 가까운 직원들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독일의 법인장인 한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다스가 독일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독일 법인의 규모는 토지 15,000평, 건물 5,400평으로 중국 내 핵심 사업장인 북경 다스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향후 5년간 시설 투자 규모는 약 3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는 경주 본사 투자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폭스바겐의 소형 전기차 40여만 대에 시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380억 원 규모입니다. 준중형 및 아우디 차량에 추가로 납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독일 법인 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다스는 이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을 전후로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 구조 재편을 아들 시영 씨가 주도하고 있어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신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신설 법인을 키우는 형식인데 지금 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법인을 이용한다는 게 국세청은 최근 다스에 대한 첫 특별 세무 조사를 통해 이런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중국 법인에서 독일 법인까지 해외 법인을 집중 취재해온 정혜성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 기자, 검찰 수사,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단독 보도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은 다스 본사와 국내 하청업체 그리고 해외 법인 간 현금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보도했지만 비자금을 만드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장부상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법인에서 받을 매출 채권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 회계장부상에. 네. 예.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이 국내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닐 것이다. 해외에서도 만들지 않았겠느냐면서 다스는 해외 법인의 비중이 큰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예. 비자금은 결국 이제 실소유주만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서 독일까지 주요 해외 사업을 이시영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실,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스는 앞으로도 독일 쪽 사업을 더 확장시킬 걸로 예상합니다. 독일 프로젝트는 당장 계약 확정된 금액이 약 380억 원입니다. 예. 이를 1,000억 원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투자 금액이 다스 한국 본사 투자금보다 약 3배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팀장이 법인장도 아니고 바로 이시영 씨라는 겁니다. 예. 독일 법인과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문제의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다스의 승계 문제, 즉 다스가 이시영 씨 위주로 사실상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법인의 확장과 중심 이동은 사업 승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들이 2세, 3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때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예. 다스가 해외 법인을 활용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다스가 국내에서도 비슷한 구조 개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시영 씨가 직접 설립한 업체인 SM이 이제 주요 하청업체들을 속속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다스의 특수 관계사인 SM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SM은 2015년에 자본금 1억 원으로 이시영 씨가 직접 세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연매출 600억 원대의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사실상 공짜, 그러니까 단돈 100여만 원에 사들였다는 보도도 역시 저희가 했습니다. 예. 당시 다스는 이 회사의 34억 원의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자, 다스 비자금의 실체와 아들 이시영 씨로의 경영권 승계 정황, 결국 이제 그 두 가지 모두 실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예,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한 내용, 이것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서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화 기조에 꾸준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양상인데,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한미동맹 균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면이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한미 양국의 정권이 보수와 진보로 엇갈릴 때마다 우리와 미국은 북핵 해법에 대한 갈등을 노출했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끝까지 보일지 주목됩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통화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북한 공격 준비 기사를 분명하게 부인한 겁니다. 그는 더 나아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때 미국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접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1990년대 이래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서로 다른 이념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관에서 불협화음이 나곤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핵 해결 과정에서 종종 의견 차이를 노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부시 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조합을 놓고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적어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이 오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북미 고위 대표단장들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지 3시간 후 강요 회의. He felt that the initial talk was extremely good, had a lot of good comment. Hopefully it'll lead to success for the world, not just for our country, but for the world.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북미회담을 여는데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이날 올림픽 기간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장의 급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당 간부 인사를 책임지는 조직 지도부장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의 2인자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식적인 정부 수반이라 펜스 부통령과 만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펜스 부통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측 대표와 만날 것인지, 만난다면 어느 수준의 대화가 오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당장 평창이 북미 대화의 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모시고 잠깐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좀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문정인 특보께서는 CNN과 비교적 장시간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나오시기 전에 혹시 청와대 쪽하고 의견 조율하신 거는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간 통화 분위기가 불과 몇 달 전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근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물론 그게 이제 전략적인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조는 바뀌지 않겠죠, 설마니? 바뀌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만약 우리 지금 남북 대화에 대해서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에 예. 대해서 아주 직설법을 썼을 겁니다. 트위터를 써갖고 뭐 북한이 하는 게 뭐 한미 간 이간질 하려는 것이다. 예. 뭐 우리 실망이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걸 봐서는 그건 진정성이 다 담겼다고 봅니다. 예,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아예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에 보낼 사람도 정했습니다. 부통령이 오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대응해서 북쪽에서 내려올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2인자가 최영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혹시 누가 내려올지 예상은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무슨 실질적인 어떤 그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예. 최룡해를 올 테고. 보낼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 의전적이라고 하면은 김영남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 아니면 최희라고 하는 체육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나 하여간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하여간 지난번에 회담 때도 그렇고 북쪽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혹시 최룡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들을 이제 많이들 하던데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북미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수인사만 하고 헤어질 것이냐.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수인사 정도로 나눌 가능성 그거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보면은 우선 남북 관계 진전을 보고 예. 남북 간에 정말 신뢰가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을 때 예. 그때 북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문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뭐 본격적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간 뭐 공식적인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것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미 간에 최소한 정상급 거의 준정상급 이사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그나마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트럼프도 어제 상황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뭐랄까요? 그 둘을 좀 그 가교 역할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특히 작년 11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중재 역할 좀 잘해봐라. 예. 우리가 기다려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예. 그래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이런다라고 하면 북미 대화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북이 남으로 오고 남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신년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하기 전에는 더 진전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쪽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잡힌 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북은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제재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어길 때는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게 되고 예. 그다음 미국의 독자 제재를 어길 때는 한미 동맹에 엄청난 금을 가게 할 테이기 때문에 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제재의 틀 안에서 하여간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 마련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겠죠. 예. 민감한 문제 한 가지만 좀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문 특보님께서 역시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은 좀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북쪽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정확한 영어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포스트 평창 4월 이후의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초 실마리는 결국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쓴 거였죠. 제가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잠정적 중단이 된다면은 예. 북한하고의 대화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비핵화의 새로운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과 미국의 대표들이 자연스럽게 좀 만나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4월 되면은 결국 한미 간의 결정할 사항이죠.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한국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맹의 결정입니다. 예, 예. 한미 간의 결정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 지난번에 남북 회담에서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놓고 뭐 회담 공개하자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좀 과유불급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다익선입니다. 북한에서 더 많은 소위 선수단, 대표단, 참관단, 예술단이 오면은 더 좋은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예. 국제 제재 체제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북한도 그런 현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에 두 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통화에서 시 주석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또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 의사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크게 출렁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투기 거래를 잡겠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자 일제히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최종안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폭탄을 맞은 듯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의도 곳곳에서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순식간에 5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이 알려지면서 20% 이상 급락했던 가상화폐 가격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표 이후 다시 상당 부분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에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사하더라도 외국 사이트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사람 망가져요. 어떤 누각보다 낫다. 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처별로는 물론 국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이미 300만 명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커진 탓입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전체 투자자 절반에 이르면서 대학가와 사무실 곳곳이 이상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학원생 박영대 씨는 요즘 강의가 없는 시간이면 PC방을 찾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니 휴일에도 좀처럼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고 일어나면 몇십 프로씩 막 뛰어 있어서 그 사고 파는데 스릴이 있어서 가상화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점에서. 증시의 주력 투자자가 자산이 많은 40, 50대라면 가상화폐 열풍의 배후에는 20, 30대 청년층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듯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SNS로 끊임없이 시세나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강한 투기성은 미래가 불안한 이들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요소입니다. 다들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미래가 좀 암담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여도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규제를 해도 일시적이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가상화폐의 실효성이 올라가서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시세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엄포성 경고 대신 서둘러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소방당국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관의 현장 지휘가 부적절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체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쪽에만 구조 인력을 집중한 소방 지휘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제천 소방서 본부나 출동한 소방 지휘관은 처음부터 2층 여자 목욕탕에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화재 신고 6분 후부터 2층에서 구조 요청 전화가 상황실로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도 휴대전화로 잇따라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30분이 넘도록 2층 상황에 대한 구조 지시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장 소방지휘관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처음 출동한 지휘조사팀장이나 나중에 지휘권을 넘겨받은 소방서장 모두 2층 진입 대신 지하를 살피거나 8층 난간에 매달린 사람 구조에 매달렸습니다. 건물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2층 목욕탕 뒤편에 비상구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선반들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깨고 들어갈 여지조차 사라진 겁니다. 현장 수칙을 어기고 무정기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구두 보고나 휴대전화로 보고하는 바람에 다른 대원들은 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대응이 더 늦어진 겁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2일 충북 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책임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이렇게 소방의 초기 대처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나왔지만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유족들은 당시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혀있던 희생자와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 발표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불이 난 2층 계단에 깨끗한 유도등 사진을 공개하며 열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비상구 유도 등 그대로 있습니다. 유가족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오후 4시 7분부터 13분 동안 건물 내부에 갇혀있던 희생자와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건물에 갇혀있는 아내와 통화하던 남편 김모 씨가 경찰에게 바꿔준 이후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통화 속 여성이 전하는 안쪽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네,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저기 몇 명이나 있어요, 사람이? 혼자요, 혼자. 혼자 4층? 이 4층인가 그래요. 4층? 잘 모르겠는데 전기 나갈 수도 있네요. 목소리는 갈수록 다급해집니다. 맞아, 주차장이 보였다고요. 빨리 죽겠어요. 화재 발생 32분 후인 오후 4시 20분까지 거친 숨소리가 이어지다 끊어집니다. 유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현장에 밀가루를 뿌려서 증거를 숨기려 했던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주변에 보안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옵니다. 가족분을 왜 살해하신 거예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 의붓 아버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가한 어머니 집에서 친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했고 현장에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살인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의붓 아버지를 강원도 평창까지 끌고 가 살해한 뒤 자동차 트렁크에 버렸습니다. 범행 직후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지만 과거에 있었던 절도 범행 때문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6천만 원 넘는 빚이 있었고 경제적 문제로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출국 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빼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항에서 김 씨 신병을 넘겨받아 용인 동부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 운전자는 사건이 있은 지 2달여 만에 검찰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시속 80여 킬로미터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4차로로 내달립니다. 곧바로 도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세 자녀를 둔 57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중이었던 10월 5일 아침 7시쯤 25살 조모 씨가 경남 창원시 서상동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했던 겁니다. 밤새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했던 조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조 씨가 합의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조 씨가 낸 합의금 4천만 원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깨우고 사회 경종 올릴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할 뿐입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2달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조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교통사고인 세월호에 5천억 원을 쓰면서 1,200억 원을 문제 삼느냐. 오늘 자유한국당 개헌특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투표를 따로 하면 1,2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내놓은 주장인데 여기에 세월호 참사를 다시 교통사고라고 칭하면서 거론해야만 했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개헌 투표에 1,200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객가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개헌과 아무 관련 없는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했습니다. 1,200억이나 들어간다.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3월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런 개헌안은 통과될 리가 만무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인 6월까진 여야 간 논의를 계속하고 그 뒤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였지만 한국당 요구로 올해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난 1년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개헌특위는 올해도 아직 특별한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봉합된 것 같았던 아동수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위 10% 가정에는 주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에 담길 내용인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확정된 아동수당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소득 상위 10%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지 않게 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법안이 통과할 때 다시 100%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 아동 253만 명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줘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 아동을 걸러내는데 수백억 원의 행정 비용이 들 거란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안만 넘어갔을 뿐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 장관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며 수정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아동수당 제도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오히려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MBC 노조원 37명을 부당하게 전보 발령하고 간부들에게도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이죠.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는 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391억 원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길은 6년째 소송의 대상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매달 4천만 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오늘 서울고법 역시 예배당 같은 사실상 연구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회는 지하 주차장과 예배당 일부를 메워야 합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큰 집단에서 공공의 도로가 불법으로 점령이 된다면 그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은 복구 비용이 39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연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소식이 잇따랐죠. JTBC 취재 결과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공기업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곳인데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경비원 1명과 미화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소식을 일방 통보했던 관리사무소 측은 반발이 일자 이를 주민투표로 통과시켰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다 축하시키세요. 대다수가 그렇게 우리 말이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었죠. 이곳만이 아닙니다. 김포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비원 1명과 미화원 2명이 그만두자 최저시급 인상을 이유로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인력 감축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겨진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원래 한 동에 하나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동을 가지고 나눠서. 관리 책임이 있는 LH는 이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죠. 최근에 가르쳐 안 적었어요. JTBC가 취재에 나서자 LH 측은 해당 아파트에 재고용을 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이 대표적입니다. 2달 사이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저체온증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환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245명이나 한랭 질환에 걸려 이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6명이 걸려 1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랭 질환자의 10명 중 8명은 저체온증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체온은 36.5도입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체온을 빼앗기는데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심하면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체온증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고령자들입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고령자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져도 저체온증 때문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혈관 자체가 추위에 의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더 떨어져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선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도 시간당 0.5에서 2도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추위를 많이 느끼는 손, 발 등 말단 부위에 핫팩을 대거나 주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방식입니다. 차가운 혈액이 심장 쪽으로 갑자기 흘러들어가 부정맥 등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을 붙여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지역에 폭우가 오며 일어난 산사태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진흙과 바위 잔해들에 막혀 고립된 지역에서 30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토사에 갇혀있던 엄마와 아이들이 한 명씩 구조됩니다. 집이 떠내려 가기 직전 간신히 지붕 위로 대피한 남성은 진흙더미에 빠져있는 아기를 구해낸 순간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Dug down, found a little baby. Don't know where it came from. We got it out, got the mud out of its mouth. I'm hoping it's okay. They took it right to the hospital. 산사태 현장에선 600여 통의 구조 요청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가옥들이 진흙더미에 쓸려 내려가 생존자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His mom was taken away by the mudslide, and luckily he made it out, but she didn't. 피해가 집중된 부촌 몬테시토에서만 가옥 100여 채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늪처럼 변한 동네의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fence right here. That's my neighbor's house. Devastated. 산사태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벤츄라 카운티에서 시작돼 번진 토머스 산불로 집안을 지탱해줄 수림이 타버린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형 산불에 이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아나운서인 정미홍 씨가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 원을 쓰는 복부인 행태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고급 호텔인 리츠 호텔에 복면을 쓴 강도 5명이 침입했습니다. 우리 돈 약 58억 원어치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강도들이 도끼와 칼을 들고 손님들을 위협했으며 3명은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을 빚었던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 5,300명을 고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앞서 9월 고용노동부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사들을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본사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협상을 벌인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의 일부 숙박업소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내세워서 논란이었죠. 한 달 사이에 가격을 휴가철 요금 정도로 내렸지만 예약 취소가 여전히 줄을 잇고 예약률도 당초 예상의 절반이 안 됩니다. 요금 논란 직후 역풍을 맞은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경기장 외벽에는 경기 종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대형 픽토그램 현수막이 씌워졌습니다.
다음 달 9일 개막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 강릉 올림픽파크입니다.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등 각종 인기 빙상 종목이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이곳 개치도시들의 숙박업계 표정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개체도시인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는 일부 숙박업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숙박업소에서는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현지 숙박 대책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올림픽 특수를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한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에선 개막일 기준 하룻밤에 80만 원, 이틀에 200만 원이 넘는 펜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체나 장기 관람객이 아니면 예약받기를 꺼려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올림픽 지적 관람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계획으로 뭐 차라리 제주도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일단 숙박이 안 되니까. 올림픽 흥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관할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올림픽 기간 숙박 요금을 여름 휴가철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사실은 못 팔 수도 있다는 하다가 이유식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 영업주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지만 앞으로 볼 때는 주말 요금 정도로까지 떨어질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예약할 때만 해도 이 올림픽 기간 하룻밤 숙박비 90만 원으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강릉시내 한 숙박업소 앞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업소 측은 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끊긴 예약 전화는 좀처럼 다시 울릴 줄 모릅니다. 최소 한 70% 이상은 예약이 되어야 하는 경우인데 거의 예약 문의조차 거의 안 와요. 특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공실 사태가 날 것 같아서 많이 조금 걱정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올림픽을 앞두고 음식과 인상 자재 등 전반적인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사전 예약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소수는 958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약한 거는 한 224로 지금 수치가 23%. 관광호텔, 일반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다 합해갖고요. 청천은 수수료는 27%고요. 바가지 숙박 요금 논란 이후 KTX를 통한 당인 관람 일정을 계획한 시민들이 많아진 것도 예약률 부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한의 대규모 대표단 파견으로 올림픽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4주 동안 바가지 숙박요금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된다면 마지막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일자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에드가 드가는 무희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발레리나를 즐겨 그렸습니다. 날아갈 듯 가벼운 매혹의 순간은 물론이고 무대 뒤의 고단한 모습의 무희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도 드가의 그림에 등장하는 무희들에게서는 아련한 슬픔과 고통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달랐던 가려진 그들의 삶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시절의 발레리나들은 주로 빈곤한 집안의 소녀들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죠. 심지어 공연 관람객의 일부는 생계를 미끼로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곤 했습니다. 공연장은 세련된 탐욕과 헐벗은 희생자를 엮어주는 것,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드가의 작품 속 무희는 그저 아름다운 무희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장자연은 배우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30을 앞둔 젊은 연기자의 꿈은 그러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연예계에 데뷔할 무렵 어머니마저 잃었던 신인 연기자. 사람들은 그 무명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접대를 요구하고 폭력을 휘둘러 마음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던 잔인하고 차가운 세상.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잊혀진 사건을 되짚으려는 노력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달라졌을까? 달라지지 않은 돈과 힘의 논리는 거의 10년 전 사건 당시가 아닌 어쩌면 19세기 프랑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19세기 드가의 그림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강자의 욕심과 약자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가수이자 배우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태양과 같다. 잠깐 막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스에 대한 보도를 JTBC는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검찰의 다스 수사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이 다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설립 단계부터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120억 원의 비자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수사의 전환점은 이제 설립 단계로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향하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최근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비공개로 이미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 쪽에서는 저희들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현대건설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측근들입니다. 다스의 설립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사들로 꼽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서울 동부지검의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 수사팀은 오늘 경주의 다스 본사와 이상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본사가 압수수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 연말을 넘긴 직후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와 수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이 두 사람에 주목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모든 수사는 2007년을 전후한 시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었는데요. 그런데 김 전 사장 등 두 사람은 다스가 설립된, 그러니까 2007년보다도 20년이나 앞선 1987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스의 설립 때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른바 키맨들인데 이 전 대통령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들입니까? 다스의 전신이죠.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 설립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성우 전 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전 전무 역시 이때부터 김성우 전 사장과 함께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함께 일했으며 또 대부기공 설립 때 회사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1996년 이상은 회장과 다스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다스 주변에서는 MB 오른팔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그렇다면 다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이 두 사람을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 등 이 주변 인물들을 취재를 해보니 이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앞서 이들은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실제로 정말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이번 수사에 큰 줄기를 바꿔놓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 쪽은 이 두 사람을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사실이니까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하고 인정을 했는데 조사 내용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직 얘기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다만 지금 한민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입장 변화가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대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도 지금 다스 본사하고 이상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과 경주 등 다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주거지와 다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자택과 120억 횡령자로 지목된 경리팀 직원 조모 씨, 그리고 또 조력자 이모 씨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 서초동의 영포빌딩에 입주한 다스 서울사무소 역시 압수수색했는데요. 특히 오늘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15톤 탑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경리팀을 비롯한 자금 담당 부서와 문서고 등에 담겨 있는 문서들을 상자에 담긴 그대로 싣기 위해서였는데요. 동부지검 수사팀 수사 역시 금 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진실, 이런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수백억 원씩 썼는데 36억 원을 쓴 박 전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나와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짜뉴스입니다. 주로 네이버 밴드, 각종 포털 사이트, 블로그,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간 36억 원을 썼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5%도 안 된다. 국가 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돈으로 옷 사고 미용 시술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출처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의 한 방송에서 지난 5일 날 내보낸 내용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수치도 틀린데 여기에 또 발췌된 이 내용들도 틀린 겁니다. 네.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 토탈 한 5년 동안 쓴 게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500억이 다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역대 청와대가 5년 단위로 한 500억씩 해가지고 썼던 돈이에요. 이건 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일부를 썼는데 이 돈을. 네,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이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이 상납을 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서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 위원장인 김모 씨가 작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1야당의 당직자가 만든 거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네, 이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금액으로는 보이는데 하지만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저 36억 원과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네, 그러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그 특수활동비 현황을 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결산 자료인데요.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0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짜 뉴스는 국정원법에 그 청와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법 12조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없습니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 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타 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에 국정원이 이걸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고 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김성태의 공약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선 공약에 대한 조금은 색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선집중 라디오에서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대선 공약 때 그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를 망하고 만다고. 개헌 투표를 올해 6월 지방선거 투표에 같이 실시하자. 또 임기 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논리로 세운 것이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입니다. 글쎄요, 이거 대선 공약대로 실천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오늘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제가 과거에 그 라디오 시선집중을 진행할 때 김성태 의원 말고 지금 김성태 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저하고 인터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듣는 귀를 좀 의심한 바가 있는데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지났지만 변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아무튼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더군다나 원내사령탑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연히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를 선언했다 하면서 이렇게 첫째, 둘째, 넷째까지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이면 과연 저 약속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권자들이 이 공약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리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모습을 잠깐 보면 옆에 보면 그 처자가 빠졌는데요. 처절한 진정성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상당히 자주 언급하는 글귀인데요. 의원실에도 저렇게 액자로 걸려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발언 등을 보면 처절하긴 한데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무 말 검찰행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전 아나운서인 정미용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오늘 종로경찰서가 정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고의로 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뭐그 근거를 가지고 수억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선. 경찰 조사 결과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경찰이 정 씨를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글을 쓰기 며칠 전에 정 씨가 김 여사가 특정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면 그냥 수억 원 하겠거니 추측해서 썼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당시에 정 씨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경찰에서 실제 해당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옷값을 문의한 결과 수억 원 옷값은 전혀 터무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 뉴스는 자칭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영부인이 옷값 수억 원이다. 가짜 뉴스로 퍼지기도 했는데 예. 정 씨는 결국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예. 아, 경찰이 거기까지 가서 물어봤나요, 옷값을? 예, 사실 예. 확인을 위해서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변호사의 자격입니다. 예. 요즘 자주 등장하는 변호사인데요. 유영하 변호사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의심까지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인데 예. 오늘 몇몇 다른 변호사들이 서울시 변호사협회에 유 변호사를 좀 징계를 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왜 그랬죠? 이 변호사들의 주장을 잠깐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임한 뒤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을 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예.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의뢰인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30억 원을 수표로 받은 것은 범죄 행위를 협조한 것이고 재판 보이콧에도 협조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장전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네, 서울시 변호사협회는 조사를 한 뒤에 이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조사한 뒤에 뭐 징계할 게 없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정직이나 영구 제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일 등록 취소나 정직이 나올 경우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상황까지 갈지는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결과는 좀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유 변호사가 뭐 반응을 혹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 역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언론 접촉을 피하고 또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난 4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임계를 제출해야 그다음에 정식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변호인 접견을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서야 검찰이나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복사해서 본다든지 예. 이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보이콧을 한 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예. 오늘 처음으로 일부 의견서를 법정에 냈습니다. 예. 재판 진행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건데 중간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겠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2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한파는 주말 낮부터 좀 누그러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re the avalanche, one world away. My make-believe in while I'm wide awake. Just a trick of light.